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편의 설, 즉 고전 수필을 좀 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수필도 짧지만 고전 수필은요, 정말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다 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슬견설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을 다 실었고요. 규중치루 쟁론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부문을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줄거리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연결해서 본문을 실어 놓았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규중치루 쟁론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핵심 보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줄거리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규중칠우라고 하는 건요, 규중이라는 건 아녀자의 방을 얘기합니다. 아녀자의 방 한가운데에 있는 칠우, 7가지의 벗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보격 이전에 쓰여진 작품이다 보니까 아녀자의 방이라고 했을 때 그 방에 있어야 할 7가지 물건들은 여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물건, 뭔가 바느질을 하는데 뭐 술을 놓기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었겠죠. 그래서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 그러니까 공부하거나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느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한 물건이 바로 규중칠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녀자의 방 안에 있는 7가지의 그 친구들, 벗끼리서 모여서 7가지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쟁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쟁론을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 그들끼리 싸우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중치루들이 어떤 내용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처음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규중치루가 모여가지고 서로 자신들이 잘났다며 뽐을 냅니다. 바늘, 내가 있어야 이렇게 엮을 수 있지 않겠니? 천을? 그러자, 자, 내가 있어야 재단을 올바로 할 수 있으니까 바느질에 으뜸은 나지, 옷을 만드는데 으뜸은 나야. 가위도 마찬가지. 천을 잘라야지 너희들이 묶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 같이 자기들의 공이 최고다라고 공치사를 일삼고 있는 이때에 부인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7벗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긴 한다. 그러나 그 공은 사람의 쓰기에 달려있으니 어찌 너희들 치루의 공이라고 하겠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규중치루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서운해지겠지요. 뭐야, 이때까지 우리가 고생해서 옷을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자기 덕이래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규중치루가 부인에게 서운한 마음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정한 것이 사람이고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구나. 의복이 마를 때는 나 우리를 먼저 찾다가 만들고 나면 다 자기 공이라고 얘기하니 게으른 종 잠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엽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각각의 규중치루들이 이제 그 부인에게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한탄을 들은 부인이 다시 한번 깨서 아니 너희들 여러 벗은 그렇게 내 허물을 말하느냐? 라고 얘기하자 때마침 누가? 감투할미가 아주 빠른 처신술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젊은 것들이 망령되어 생각이 없으니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재주가 있긴 하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다가 부인을 원망을 했습니다. 마땅히 곤장을 칠만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찌하였냐면 부인이 아, 그래, 감투할미, 너의 말을 잘 듣고 너의 말이 기특하다. 앞으로 너를 항상 가까이 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따져보자면요, 규중치루들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전반부에서는요, 규중치루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을 서로 다투면서 공치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풍자는 이거죠. 규중치루의 모습이 현재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기적이고 남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유, 야, 너희가 있어봤자, 바늘이 있어봤자 내가 자루 잘라주지 않으면, 내가 가위로 금을 내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골무가 없으면 바늘을 어떻게 밀어넣니? 라고 하면서 내가 제일 최고고 너희들의 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죠.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전반부에서 규중치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후반부에서는 규중치료가 인간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이 최고라고 일컫는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풍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공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풍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분 다, 전반부, 후반부 모두 다 인간에 대한 어떤 잘못된 행동에 풍자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우개 가지러 갑니다. 자, 일단 규중치료의 이름을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규중치료의 이름들이요. 전부 다 자신의 생김새라던가 쓰임새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름들입니다. 바늘을 세요각시라고 하는데 세요라고 하는 게 가는 허리를 뜻하는 한자어죠. 자를 척부인이라고 했는데 자를 의미하는 한자가 척이죠. 그리고 가위는 교두각시, 이게 가위날이 이렇게 교차하는 모양을 따라서 교두각시라고 얘기하고요. 불에 달구어 사용하니까 그 한자어를 따서 인화부해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리미도 역시 다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 울, 그래서 울랑자. 실은 다양한 실이 이렇게 뭉쳐있는 모양새, 그래서 청홍백각시라고 얘기하고요. 골무는 감투할미, 감투하고 골무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감투할미를 골무의 모양새로 따서 지었고요. 감투할미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단순한 할미의 모습이 아니라 이 부인에게 때마침 적절한 시기에 아첨을 하면서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세술에 능하다라는 걸 어찌 알 수 있냐면 부인이 7 벗들에게 막 야단을 치면서 내 허물을 어찌 그리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남들은 다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웅얼웅얼 불만을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때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도 조그마한 공이 있으니 그거 인정해 주시고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등의 처세술을 보여주고요. 이런 아첨을 통해서 다른 치루들을 같이 공경에 벗어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만 우선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약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인물형들도 사람의 빗댄 표현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규중치료가 풍자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신의 공만 내세우며 공치사를 하는 인간의 모습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 너희들이 내 공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가지의 바느질에 관련된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있어야 옷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공치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를 통해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렇지 않았던가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만 강조하는 인간의 모습들도 비판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하니 정말 나는 공이 많아 정도로만 끝나면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 네가 있다고 한들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공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의 공도 인정하고 나의 공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공만을 더 높이 사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내 공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일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나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한탄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 자신의 공을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모습들,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규중치루가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보면요, 우리 교과서에는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공치사만 일삼는 세태풍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해야 할 직분들이 각자 다 정해져 있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물론 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본인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세태를 풍자를 하고 있고요.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돌아갈 텐데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 대한 비판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좀 찾아보자면요, 사물을 의인화했다라고 나오죠. 규중치루 자체가 사물이고 사람은 아닌데 의인화해서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가전체의 전통을 이었다라고 나오고요.
극적 구성과 섬세한 표현. 아무래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부인이고요. 그리고 그 부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중 치료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고전 수필의 섬세한 묘미들을 잘 살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전반부, 후반부에 따라서 각각 규중 치료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65페이지에 슬견설 보도록 할게요. 슬견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벌써 설이구나라는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슬이라고 하는 건 이를 뜻합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이요. 견이라고 하는 건 개를 뜻합니다. 개와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줄거리를 한번 쑥 읽어보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문이 워낙 짧아서 제가 다 실어놨거든요. 165페이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손이,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건 손님을 그냥 얘기합니다. 어떤 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몽둥이로 개를 쳐서 죽이는 걸 보았는데 그 모습이 불쌍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할 때 기승전결의 4단 구성, 아니 4단 구성, 아니면 전반부, 후반부 두 개의 구성, 아니면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는데 이 이야기는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 부분에 어떤 내용이 방금 나왔냐면 손이 이야기를 하죠. 손이 말하기를 개의 죽음이 너무 슬프더라. 난 앞으로 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이제 내가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 며칠 전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걸 보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자, 이의 죽음이 슬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 부분에서 손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는 화차는 존재가 아닙니까? 난 덩그렇고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 대꾸하니 이는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게 아닙니까? 자, 지금 손이 화를 냅니다. 왜냐? 나는 큰 짐승을 보고 불쌍하다고 한 것이요. 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미물인데 그게 뭐가 불쌍하오? 그러니 지금 내가 개가 불쌍하다고 한 말을 놀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놀린다고 생각한다고 화를 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봤을 때 보통의 설이라고 하면 2단 구성으로 쪼개가지고 윗부분은 사실이나 예화를 보여주고 뒷부분에서 주장을 제시를 할 텐데 이 부분은 크게 기승전결 4단 구성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쪼개봤을 때 손과 나 사이의 이야기고요. 실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주장이나 의견은 이 결 부분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2단 구성의 두 번째 구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결 부분을 보면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요.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건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즉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니 당신을 놀리기 위한 건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10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 손가락은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 아이는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하라는 얘기일까요? 큰 것도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도 죽음을 싫어한다. 생명은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크기와 상관없이 편견을 두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처럼 보고 작은 것을 큰 것처럼 보고 메추리를 대분과 동일하게 작은 것을 큰 것과 동일하게 해보십시오. 연후에 난 당신과 함께 도를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설명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동일함을 설명함.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쪼개놓고 여기에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장을 정리를 해봤을 때 큰 것만 소중하고 작은 것은 별거 아니니까 무시해도 좋다가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라. 이때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면요. 큰 것과 작은 것,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어떻다? 모두 동일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게 사물의 본질인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슬견설이고요. 역시도 이걸 보면 사실 그냥 이 이야기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손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큰 것도 작은 것도 모두 다 중요합니다 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와 손의 이야기를 대조시켜서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던져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기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교훈도 주고 우위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대조적인 소재를 보자면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대조를 합니다. 개, 엄지손가락, 소, 말, 돼지, 양, 솥불, 대붕 이런 것들은 큰 것을 의미하는 소재죠. 작은 것은 이,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아닌 나머지 손가락, 그리고 곤충이나 개미나 달팽이의 뿔이나 메추리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것을 의미하는 소재입니다. 대조를 시켰던 이유는 큰 것이 중하고 작은 것이 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둘 다 모두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죠. 자,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 어떤 사람, 즉 이 글에서는 손이라고 나오죠. 이 손의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이와 개의 죽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개의 죽음은 다르다. 이는 작은 미물이고 개는 큰 물건 아니냐. 그래서 죽음은 다르다. 개는 크고 육중하지만 이는 작고 하찮은 동물이기 때문에 죽음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슬견설의 주제를 보면요. 편견을 버리자라고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큰 것에 대한 소중함, 큰 것은 지키고 가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은 미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다. 이걸 버리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 큰 것과 작은 것에 상관없이 모두 다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하자.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큰 것과 작은 것 모두 생명은 소중하다. 이게 바로 사물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지금 계속해서 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보통의 설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이옥설, 슬견설처럼 끝에 설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셔도 이 작품은 고전 수필의 한 갈래인 설이겠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설이라는 제목이 안 붙어있는, 그러니까 규중치루 쟁론기 같은 경우는 설이면서도 나타나 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밥 한 그릇의 이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설이긴 했지만 설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목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특히나 이런 글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본문을 많이 읽어두셔서 이게 설이구나 라고 하는 글의 갈래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설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다른 수필하고 현대 수필하고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설만의 개인적인 특성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한문 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이당 구성에 속한다는 거, 비유적이고 우위적인 표현에 속한다는 것들 정리해 두시고요. 반드시 교훈적인 내용을 주제로 이끌어내어서 한 문장으로 요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설 같은 경우는 주제에 관련된 문제가 해마다 기출로 한 문제씩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만 정리하셔도 한 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산문 문학 중에서도요. 목 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이라고 해서
편집글 한 편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섬진강 기행이라고 해서 기행문도 한 편 볼 거고요. 정기문까지 연결짓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산문 문학은요, 글의 갈래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글의 갈래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다음 시간에 볼 편집글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편집글입니다. 글쓴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쓴 편집글인데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백범일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어라고 연결 지어 놓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3편의 새로운 글의 갈래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글의 갈래에 대한 요점 정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